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이제는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글로벌 뷰티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는 탁월한 감각과 브랜드 철학,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14년 창립 이후 11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연매출 1조 원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진정한 라이징 스타 APR의 김병훈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2025년 라이징 스타 시즌 2는 글로벌 성공을 이룬 K-뷰티 브랜드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 대표님의 브랜드 철학과 글로벌 전략이 담긴 라이징 스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아이템들을 준비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진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어요.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씩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쓴 사람이 쓰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걸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가역성이 높은 제품이 혁신 제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미용기기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 가는 이유가 저는 계속 비가역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려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메디큐브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신뢰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목표가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의 창립자이자 CEO, 그리고 2025년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 김병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아마존 뷰티인 서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의 좋은 말씀이 아마존 셀러분들 그리고 프로스펙트 셀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을 창립하신 계기,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APR의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20대가 됐을 때 이미 좀 창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올림픽 키즈거든요. 월드컵 키즈들에 비해서 좀 연식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더독 상황에서 되게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냈고, 물론 뭐 IMF가 오긴 했지만 그거 되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로 조기 상황에서 이겨내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하면서 4강시나 막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뛰어놀고, 그게 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다. 한국의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멋있고, 그걸 이뤄낸 전 세대들의 그런 근면성실함이 너무 존경스러웠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1세대, 2세대 창업가분들, 뭐 정정 회장님이나 뭐 이병철 회장님이나 아니면 신격호 회장님들의 모든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업 보국을 얘기하고 사업 보국을 얘기하고, 정말 뭐 사회를 이롭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한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존경스러웠고 동경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회사를 나오시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전 창업학과인 줄 알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안 하고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또 되게 운이 좋게 타이밍이 좋았던 건 스마트폰 혁명이 되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올라타면 무조건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좀 잘 안 됐는데 그때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아예 제가 코딩 개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템이 되는 거에 대한 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운동 앱을 만들 거면 제가 헬스 트레이너였어야 됐고 아니면 뭐 요리 앱을 만들 거면 셰프였거나 아니면 유통업을 할 거였으면 제가 이미 유통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고 세 번째는 자본이나 혹은 VC 네트워크라도 있었으면 그런 이제 자본을 가지고 뭐 코딩 개발자라든지 뭐 그 백그라운드가 계신 분들을 고용했으면 됐는데 그것도 없었고 열정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안 됐고 그래서 아 진짜 뭐 해야 되지? 난 무조건 창업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까 말했던 1세대, 2세대 기업가 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은 무언가를 제조해서 수출한 기업들이 대기업이 됐다. 아 그러면 우리도 글로벌 무대를 목표로 하면 좀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APR은 창업한 초기부터 글로벌을 타겟으로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 같은 미국이랑 유럽은 아니었고 중국이 타겟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띄워서 한국에서 뜬 제품으로 중국에 간다. 이게 APR의 첫 번째 비전이자 전략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이프릴 스킨을 냈고 솔직히 쿠션 처음부터 잘 됐습니다. 쿠션도 잘 됐고 크림도 잘 됐고 근데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사는 이유는 어떤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오히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메디큐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뒤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에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지금의 메디큐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시기 전에 경제 유튜버 슈카님께서 오셔서 한 20분 정도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제 슈카님께서 본인의 창업 이제 빵 이번에 만드신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2012년 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경험한 거는 네.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같은 부분에서 김용훈 대표님께서는 시류를 읽고 실제로 엑스큐션을 하신 거고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지금의 김병훈 대표님과 APR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베이직에 집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결국은 피부 고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예뻐 보이거나 그냥 인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이직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Hey guys, I'm Sir John, creative director of Medicube. I've been a makeup artist for 23 years and I worked with people like Beyonce, Barbie, Margot Robbie, and so many others. So as an authority in beauty, I know that Korea is the destination, the ultimate destination. It's almost like the Olympics of skincare and beauty. And so when I really think about how Korean beauty has not just swept the US, but the world, is because it's almost kind of simple in its heritage, but it has an eye forward in looking at the future. We want to think about who are the shining stars, who stands out. And so if this game is crowded, I know that Medicube stands all by itself. I was so attracted to Medicube's, not just their branding, but their attention to detail,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technology. Guys, I visited the factories and I was blown away.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설전이라는 분인데 실제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께서 K-뷰티를 스킨케어 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면서 메디큐브가 치열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K-뷰티와 메디큐브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 자체가 별로면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조 인프라를 만들어주신 선배 기업가분들에게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K-뷰티의 이런 생태계는 진짜 하나의 되게 유기체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속도도 되게 빠르고 제품력도 너무 좋은데 이게 매년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저희도 스테디셀러들을 자주 리뉴얼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K-뷰티 열풍이 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K-컬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엔터업계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약간 진짜 호랑이가 날개단 격으로 너무 좋은 제품력에 더군다나 그 문화행까지 덧붙여지니 이게 정말 기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저는 경쟁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올림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K-뷰티는 올림픽의 약간 양궁 종목 같아요. 올리브영 그 안 정말 피튀기거든요. 올리브영도 그렇고 뭐 사실 그 전에 롭스랑 랄라블라 시코르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다이소니 뭐 편의점이 여러 채널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살아남아서 글로벌 무대로 올라간 브랜드들은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난 그런 국가대표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메디큐브는 그 와중에 왜 잘하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인디 브랜드 중에는 제일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고 뭐 그런 밈도 있다는 것처럼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니까 그 사이에 저희만의 어떤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막 비가역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비가역성이 그 한 번 쓴 사람이 쓰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가 비가역성이면 그거는 정말 가장 상위단에 존재를 하는 거고, 그만큼은 못 되더라도 고객 성공은 뭐냐? 구매한 고객이 산 이유가 충족이 되면 그게 고객 성공이다. 그럼 최소한 고객 성공이 되는 제품들로 무조건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좀 만족을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위협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제품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정말 하나의 생태계 같은 그 제조 인프라에서 매번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기술 개발이라는 게 무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되는 것들이 K-뷰티에 좀 위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쟁 덕분에 저희가 지금처럼 올라오긴 했지만 경쟁의 강도가 너무 심화되다 보면 약간 자기 파괴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그 C-뷰티인데, 그 C-뷰티가 그냥 단순히 그 잘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품이 많아요. 정말 저희도 최근에 뭐 공안 통해서 뭐 그 중국에 막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상들 보면 박스 까 보면 정말 저희 제품의 가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제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옆에 박스 보면 다른 K-뷰티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제가 계속 고객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고객이 혹시 우리가 아닌 제품을 쓰고 나서 고객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자체에 위협이 되고, 더 나아가서 K-뷰티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에서도 저희 가품이 팔려요. 저희가 막 중간중간에 사드리면서 계속 비교를 해보면 되게 겉에를 똑같이 막 카피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실제로는 강점과 위기를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기술 진보로 인한 제품의 혁신이 강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퇴보되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는 또 위기로 감지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또 경쟁에 대한 또 긍정적인 해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사몰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2년 전에 뵀을 때도 아마 자사몰 굉장히 잘 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메디큐브는 어떤 계기로 아마존에 진출하게 되셨으며, 또 아마존에 대한 향후 투자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사몰 전략의 장점은 고객의 A에서부터 Z까지를 책임져서 고객 성공을 잘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을 선택했던 건, 저는 아마존은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외에도 뭐 유럽이나 남미나 일본이나 중동이나 모든 국가를 연결을 하는 실크로드고, 심지어 미국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라임 회원이라고 될 정도로 정말 그 고객 접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어려운 실크로드를 건너갔던 이유는 결국에 그쪽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무대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지금의 APR의 성장도 그 여정에 아마존이 없었다면 완벽하게 불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도 저희는 아마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고, 저희는 뭐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 정말 거대한 아마존이라는 실크로드에 우리만의 도로를 깔아야겠다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진심입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키노트를 했는데 네. 키노트의 사실은 가장 큰 어필 포인트가 아마존을 시작하자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아마존을 통해서 성공 체험을 하신 대표님께서 이 많은 청중분들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효과적이고 어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아마존으로서 APR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y name is Neri. I live in Los Angeles. I have a few skin concerns. When I did some research, I looked first at some dermatology work, but that was quite expensive. So I looked into home care products and I found the Medicube Booster Pro, and I saw it was quite expensive. So I left it in my cart, but I didn't actually purchase it. But then I was watching Prime Video and I saw an ad for it, and it kind of reminded me about it. When I went back to Amazon on Black Friday, actually, I saw that it was on sale. So that's when I actually purchased it, and then I had compared all of the Amazon reviews and I was ready to buy. So that's actually when I did the big step and purchased it. I absolutely love it. It helps me loving myself and taking care of myself every single day. 한국 고객들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아마존에서 활약하고 있는 메디큐브가 글로벌 고객들의 테이스트를 맞추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은 굉장히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소비 여정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복잡해지는 소비 여정 속에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요? 이게 갈수록 계속 모든 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 브랜드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또 채널도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 초반부터 마케팅을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마케팅 대체 뭐 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다들 만족을 안 하세요. 어떤 지금 당장 해야 될 무언가를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그걸 숨기고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복잡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세팅값을 똑같이 맞춰도 3개월 뒤면 또 바뀌어요. 아마 저희가 세팅값을 계속 바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소비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소비자와 싱크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내놨을 때 이 리뷰에 어떤 글이 가장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될 것이다, 베스트 리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품 리뷰까지 가지 않고 간단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어떤 컨텐츠를 보면 그 댓글창을 열기 전에 이 내용이 사람들이 가장 공감을 많이 한 베스트 댓글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열어요. 그거를 내가 10번을 그렇게 열었을 때 8번 이상, 9번 이상 맞출 수 있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대중들과 내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크를 맞춰야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원하고 뭘 보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싱크가 맞아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메시지도 원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그렇게 좀 선순환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도구적인 거, 툴적인 거 막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과의 싱크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중에 되게 단순하게 성공할 수 있는 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아마존에서 그 닭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든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닭을 만드는데 그 닭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해서 저희가 어. PR 기사를 내는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요. 오. 예를 들자면 메디큐브가 2026년에 K뷰티가 아닌 찐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라던가 1조 5천억을 돌파했다라던가 그런 기사를 저희가 쓰면서 실제 미래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모두 흡수하고 실제로 이 고객이 내 제품을 샀을 때 어떠한 리뷰, 즉 내가 원하는, 내가 이 프로덕트를 디자인했을 때 내가 원했던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70-80%의 확률을 가지고 진짜 확률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중 가장 하이라이트인 2025년 프라임데이 정상을 향한 도전 메디큐브 팀의 피크 시즌 결과 발표와 함께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라임데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밀리언 달러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22밀리언 달러를 달성하면서 기존 목표 대비 무려 220%나 달성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높게 나온 게 아니라 신규 고객도 전년 프라임 대비해서 8배나 많은 고객분들을 확보했을 정도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K뷰티를 넘어서 미국 글로벌 뷰티 1등으로 도약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금번 프라임데이에서의 뛰어난 성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제로50 패드는 제가 앞서 키노트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뷰티 전체 카테고리에서 판매 수량 부분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메디큐브 제품이 판매량 기준 탑 100, 8개의 제품이 매출액 기준으로 탑 100 안에 들 정도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수출한 화장품 품목 중 이례적인 결과를 달성했던 브랜드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존에 투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목표 대비 220%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신규 고객이 8배까지 확장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을 쓰셨을까요? 일단 매출이 되게 잘 나와서 좋았고, 근데 이제 매출 달성보다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소비자 유형을 보면 뭐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얼리 메저리티, 레인 메저리티, 레가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캐즘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10년 전에 K-팝이 뭐 미국에서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현지 반응을 모르니까 아이 뭐 그래봤자 소수가 좋아하는 거겠지, 뭐 그래봤자 거기 가 있는 유학생들이 좋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막 영상을 봤더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완전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거 봤을 때 되게 경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시장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갖게 해줬었고, 그러면 K-뷰티 브랜드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솔직히 리딩 브랜드로서 이 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캐즘을 뛰어넘는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캐즘을 뛰어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기분 좋았던 게 어떤 마케팅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단순히 저희가 K뷰티 1등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아예 1등을 했더라고요. 뷰티 카테고리. 뭐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짧은 한정된 기간 동안 되었기 때문에 1년 전체를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됐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고, 그럼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라고 하면 이번에 어쨌든 새로 시작한 건 프라임 비디오라는 광고였어요. 근데 그 광고 상품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거부감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국내에서도 되게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TBCF처럼 처음에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진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뭐 저희는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 밀집돼 있고 뭐 약간 이렇다면 미국은 되게 크고 다 주택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활 방식이 다른 거에서 분명히 어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마존이라고 하고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실크로드고 아마존 미국 사람들이 다 쓰는 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그게 뭐가 됐든 다 시도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덕분에 신규 고객분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마 아마존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되게 투자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메디큐브의 프라임데이에서의 성공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고요. 결국은 고객에 집착해서 나온 좋은 제품과 그다음에 대표님의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전체적으로 녹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라임데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의 이벤트였고 거기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더 중장기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아마존에 새롭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뭐 아까도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새롭게 진출하거나 투자를 강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선배 브랜드로서 아마존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아마존에 들어오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면 저희는 글로벌 무대를 꿈꿔야 되고 글로벌 무대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대로 나갈 때 그럼 어느 길로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실크로드 위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팁을 드리면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데이터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 안에 기능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존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완벽한 고객 중심 커머스 채널이에요.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셀러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롭고 많이 어려운 커머스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셀러에게 좀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좀 너무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그 아마존의 약간 어럴트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전담팀이 있어야 돼요.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오는 어떤 새로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약간의 브랜드 입장에서는 페널티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여기는 반드시 와야 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담팀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좀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고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저희 아마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 원칙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오브세션, 즉 고객 집착입니다. 저희 아마존은 대표님께서 고객에 집착하고 몰입해서 만들어주신 좋은 제품을 실제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베스트 익스피리언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APR과 메디큐브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디큐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생 자체가 진짜 피부 고민 솔루션이 돼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디가 메디컬의 약자고 큐브가 저희 그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메디큐브가 탄생이 된 건데, 그래서 피부 고민 솔루션 플랫폼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피부 고민의 끝은 뭐냐? 전 피부 고민의 끝판왕은 결국 노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여드름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 고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누군가에겐 있고 누군가에겐 없고, 혹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노화는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찾아오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는 피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PR은 인류의 노화를 극복한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보면 30년 되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정하고, 근데 30년은 너무 기니까 그럼 5년에서 10년 내에 우리가 뭘 달성할 수 있냐라고 하면
글로벌 안티에이징 넘버원 회사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을 넘어서 미용기기를 만들고 미용기기를 넘어서 지금 의료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바이오 영역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를 단순히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전 단계의 안티에이징 넘버원 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 가지지 않고 모든 걸 활용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 R&D에 되게 많이 투자하고 정말 많은 의공학 박사님들이랑 매일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술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가역성에 뜨는 제품을 만들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서 K라벨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국 그것도 또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윗세대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기업 보국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되게 행복이고 뭐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나이가 만 한 36세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생에서 노화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세 번에 크게 오는데, 하나가 34세고 뭐 하나가 60세고 하나가 78세고 이런데, 제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당연히 도전적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상상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해내서 좀 APR이 정말 글로벌 무대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응원해달라는 말씀은 너무 겸손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변곡점을 아주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진짜 실현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제품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저는 2년 전으로 기억되거든요. 제가 그때 롯데타워 가서 대표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팅 끝나고 나오면서 저 미팅 같이 갔던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 브랜드는 반드시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대표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몰입과 집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에게 집착하고,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러한 실행력이 사실 오늘날의 APR을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표님의 모습은 저희 아마존의 커스터머 오브세션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정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APR과 김병훈 대표님의 여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쁘신 일정인데 라이징 스타 촬영하시는데도 굉장히 시간 많이 할애해 주신 걸로 아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민경 전무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실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제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 메디큐브 팀을 대표하여 김병훈 대표님께 트로피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존에서 저희가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너무 아마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게 해준 저희 APR 친구들, 저희는 A 프로라고 부르는데 A 프로.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A 프로 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세요. 일 괴물이세요. 근데 저희는 늘 서로 되게 챌린지해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되게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즐거움, 같은 즐거움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실크로드라고도 말을 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 같은 셀러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도덕적 가치를 그냥 빼놓고 얘기하면 뭐 대항해 시대에 항로가 열린 거랑 정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글로벌 무대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 산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에 무조건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선장님이시고 선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풍파와 되게 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길의 끝에 다다르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저희만의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